오늘부터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약 3년 7개월 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로 첫 출근을 했는데요.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표선우 기자, 이 대통령 청와대 출근 모습 어땠나요?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12분쯤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이곳 청와대로 처음 출근했습니다. 검은 코트에 스트라이프 넥타이 차림으로 도착한 이 대통령은 참모들의 마중 속에 청와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의 첫 출근인 만큼 청와대 주변은 어느 때보다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탄 차량이 청와대 정문에 도착하자 지지자들은 이 대통령의 이름을 부르며 연호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첫 출근하면서 이제 청와대 시대가 공식적으로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지 1330일 만입니다. 앞서 오늘 0시엔 대한민국 국가수반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용산 대통령실에선 내려갔고 청와대엔 개양됐습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과 로고도 오늘부터 청와대로 바뀌게 됩니다. 네, 표선우 기자, 오늘 청와대 첫 일정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대통령은 가장 먼저 청와대 본관에 도착해서 참모들과 아침 차담회를 했습니다. 실장들과 각 분과 수석들이 참석했는데 첫 출근인 만큼 차담회 모습 역시 언론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후에는 청와대 내부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보 대비 태세를 점검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청와대라는 새로운 공간에 돌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루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어디서 시간을 보낼지 업무 공간도 관심인데요. 이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과 여민관 집무실 중 여민관에서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보낼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3실장 등 핵심 참모들과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면서 소통과 근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부터 청와대 시대가 열렸고요. 어제는 용산 시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어제 깜짝 인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20년 만에 부활하는 기획예산처 장관의 보수 정당에서만 3선을 지낸 이해운 전 의원을 후보자로 지명을 한 겁니다. 과연 기획예산처는 어떤 곳이 될지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라이브는 고란 경제전문기자 박소매경 이코노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오늘 아침 출근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우리 사회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기획예산처 초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한 소감은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말로만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퍼펙트 스톰 상황이라고 봅니다.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회색 코뿔소 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목표를 향해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만들게요. 네. 오늘 모든 걸 다 해버리면 내일 하실 게 없잖아요. 하나하나 할게요. 또 기대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운데 수고 많으셨어요. 네, 이해운 후보자 출근길 모습 보셨습니다. 그래도 표정 꽤 밝아 보이는 것 같고요. 무거운 책임감이다, 경제가 어렵다, 미래를 향한 안목을 갖고 기획과 예산을 연동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사실은 이해운 장관 후보자 발표 나자마자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네네. 이게 사실 이해운 후보자야말로 이제 보수 인사의 대표적인 분이고요. 경제통이고 게다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 어쨌든 확장 재정이잖아요. 네. 뭐 민생 안정 쿠폰을 뿌리기도 했었고 앞으로 뭐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예산을 더 써서 경기를 살리겠다라는 입장인데 이해운 후보는
앞서서도 계속 확장 재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네. 확장 재정 문제 때문에 물가가 치솟고 이거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이야말로 포퓰리즘이다라고 비판해왔던 사람이고요. 정치적으로도 보자면 사실 탄핵 반대 집회에도 나가기도 했었던 분인데 이런 사람을 처음 생기는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만든다. 게다가 이 예산권을 쥐고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국관이죠. 맞아요. 네. 근데 거기 국관 열쇠를 정반대에 있는 인사에게 맡긴다라는 측면에서 파격 인사였다라고 하고 있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알고 있었던 인사 내용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저도 어제 깜짝 놀랐어요. 송미련 전 장관의 유임 때보다 사실 더 놀라기도 했는데요. 사실 뭐 그 동명이인이 맞냐, 그 이해운이 맞냐 이런 얘기도 돌았어요 어제. 그렇습니다. 뭐 일단 민주당에서도 이거 파격 인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고요. 당연히 뭐 지금 국힘에서는 아예 제명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충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해운 지금 후보는 그 전에 통합 인사를 했을 때에도 어느 정도 기류는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왜냐하면 권오을 국가보훈처 장관이 생각해 보면 네. 전 한나라당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과는 대척점에 있던 인물이었고요. 또 송미령 장관 역시 전 농림부 장관인데 지금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도 송미령 장관이 연임을 할 때도 국힘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보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보면 그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좀 더 통합과 안정을 생각하는 국민 대통합주의를 지금 실용 정치에 기반해서 좀 실천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의지는 좀 일으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이해운 전 의원 경제통입니다. 그런데 진보 정부의 예산 수장이 보수 인물이 된 겁니다. 어제 홍보수석 발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해운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이해운 후보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KDI 연구위원 등을 역임한 정책과 실무에 능통한 분입니다. 야당 출신 쪽에 가까운 분들이 임명된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텐데 대통령의 국정의 인사 철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통합이라는 부분하고 실용인사라는 두 축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인사 원칙을 이번에도 지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 이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 정책을 구별 없이 쓰겠다. 그리고 또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정말 실용주의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걸까요? 뭐 그렇게 이해를 한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인사를 통해서 그간에 이제 측근 변호사 중심이다라는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런 인사 기조의 변화 신호를 주는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한 아무래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아마 선거에서도 가장 이슈는 경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도층을 향해서 이념에 갇혀 있지 않은 정부다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켜줄 수 있는 인사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일각에서는 선거용 대통합 인사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새로 신설되는 기획예산처 어떤 곳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20년 전쯤에 있었던 게 다시 부활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기획재정부라고 했잖아요. 기획과 재정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전에는요, 20여 년 전에는 기획을 분리했고요. 기획과 예산을 갖고 가서 기획예산처가 있었고요. 그리고 재무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획예산처는 예산, 곳간 열쇠를 쥐고 있고요. 아울러서 기획이라는 중장기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뭔가 지금 현재로서 뭐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해서 없앴다가 지금 다시 부활하고 있거든요. 네. 다시 부활하기 전 기획예산처가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부산 출신, 울산 며느리, 야권 3선 경제통한테 맡긴 건다는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어떤 보관을 가지고 임명을 했느냐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립니다. 네. 그런데 저는 여기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이재명 정부의 철학, 국정 철학이 바로 확장 재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해원 의원은 앞서서도 정부가 돈을 풀고 지나치게 많은 경제 권력을 갖고 가면 오히려 민간에 있는 경제력을 흡수할 수가 있다. 이른바 구축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확장 재정을 비판했던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앞으로 경제 재정 정책 기조를 미세 조정하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경제 왜냐하면 정책의 미세 변화를 네. 시도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네. 최근에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네. 뭐냐면 환율 문제도 그렇고요. 이게 환율이 왜 이렇게 고환율이냐? 바로 재정 건전성 우려 때문이다. 너무 돈을 많이 풀어서 그런 거다라는 건데 이 국간주의에다가 확장 재정에 반대해왔던 인물을 앉히면서 시장에다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려 하는 거다라는 분석이 있는 반면 또 어떤 곳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결정적으로 시장에 이미지를 주지만 지금 현재 우리 지금 그 출범이후에 이재명 정부 출범에 운영되는 방식을 보자면 사실 기획재정부, 정부 부처보다는 대통령실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네. 결국 기획예산처 역시나 대통령실이 주도권을 쥐고서 앞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 이 예산처 장관에는 그냥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이른바 이제 얼굴 마담을 안 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건 대통령실이 주도하겠다라는 또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해석은 여러 가지가 네, 맞습니다. 나오고 해석은 있는 여러 가지로 상황이군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해운 후보자 어떤 인물인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서울대 82학번. 많죠. 서울대 82학번은. 네, 뭐 조국 네. 이런 분도 있으시고요. 여러 분들이 뭐, 있어요. 네, 그래서 82학번으로 있고 그다음에 UCLA에서 이제 유학을 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KDI 연구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대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삼선 의원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또 예결산위, 뭐 기획재정위 이런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좀 특화된 그런 그 경제통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운 의원이 일단 경제적으로 전문성이 있느냐를 두고는 네. 그래 뭐 이 정도면 전문성이 있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군요. 확실한 좀 이해운 전 의원 인사청문회는 좀 꽤 시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권 강성층의 강한 반발 그리고 또 야당의 반발 어떻게 뛰어넘느냐가 이번 인선의 성패를 좀 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요즘 끊이지 않고 또 정치권까지 흔들게 하고 있는 또 다른 뉴스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쿠팡 얘기인데요. 쿠팡이 조금 전 속보가 나왔는데요. 1인당 5만 원을 보상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실 5만 원을 돈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용권 보상안으로 지금 내놨네요. 네. 쿠팡 전 상품은 5천 원, 쿠팡 이츠 5천 원, 트래블 2만 원, 알럭스 쇼핑몰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1인당 구매 이용권 총액을 5만 원으로 해서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쿠팡이 뭔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오히려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보상안도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후폭풍에 시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용을 좀 뜯어보자면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3,370만 명이잖아요. 여기다 5만 원씩 보상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산술적으로 곱하면 한 1조 6천억 원 정도를 네. 쿠팡이 약간 부담을 한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는 있습니다. 이게 이미지라는 건가요? 이미지. 근데 이제 네. 뜯어볼게요. 네. 일단 쿠팡 트래블, 알럭스 보신 적 있나요? 쿠팡 이용하시면서? 그러니까 찾아봤어요. 저도 이게 뭐지 하고. 일단 알럭스는요 명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 약간 카테고리입니다. 네. 그리고 쿠팡 트래블은 이름에서도 있지만 여행 관련이에요. 아하. 근데 알럭스 같은 경우에는 쿠팡 앱을 열면 첫 번째 화면에 있긴 한데 네. 사실 알럭스에서 파는 게 아까 제가 명품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나오는 2만 원을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비싼 제품들이 그러니까요. 많군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어떻게 보자면 쿠팡에서 명품을 사보지 않았던 고객들에게 2만 원짜리 쿠폰을 줄 테니까 한번 이용해 보세요.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일종의 프로모션인가요? 쿠폰인 거죠. 네. 쿠팡 트래블 역시나 첫 번째 화면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 세 번째로 탭을 넘겨야지 등장하거든요. 네. 세 번째로 넘겨야지 탭이 등장한 건 그간에 쿠팡이 신경 쓰지 않았던 카테고리, 매출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던 카테고리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제 쿠팡 트래블도 역시나 여행 갈 때 한 2만 원 가지고는 좀 사실 그렇죠.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더니 일부 지역에 있는 조그만 소규모 박물관 입장권 정도를 2만 원 한도 내에서 살 수 있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상 10,000원이네요. 쿠팡 전 상품 좀 살 수 있는 거 5,000원. 맞습니다. 쿠팡 이츠 정도는 이용을 많이 그래서 저것도 계산해 봤습니다. 네. 쿠팡의 월간 활성 이용자가 1,500만 명이거든요. 아. 전 상품 살 수 있어 5,000원 곱하면 750억. 쿠팡 이츠 이용자가 한 1,200만 된다고 해요. 네. 5,000원 곱하면 600억. 합치면 1,350억인데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쿠폰을 다 썼을 때의 얘기고요. 그래서 한 1,000억 정도가 지출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전 상품이나 쿠팡 이츠를 살 때도 역시나 5,000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쿠팡 이츠만 해도 최소 이용 금액 뭐 15,000원 이상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쿠폰을 붙여주는 느낌입니다. 실제로 보상을 해준다라기보다는요. 네. 그러니까 1조 6천억 썼어요라고 생색만 내고 실제로 쿠팡이 지출하는 거는
프로모션 어차피 나갈 마케팅 비용이었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지출이 없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보상 대책이라고 내놓기는 오늘 아침에 방금 전에 나온 속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또 비판이 거세겠어요. 저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 정말 보상이라. 돈이 아니냐? 왜 돈을 안 주고 이렇게 하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일제히 그 법무법인들에서 지금 한 50개 정도 법무법인이 지금 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집단 소송에서는 최하 20만 원 그리고 인당 30만 원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5만 원이라는 거에서 이것도 그 여기에 그냥 사용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써라 이 정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좀 모자라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네. 여기 더해서 지금 이제 김범석 의장이 직접 이제 그 사과문 발표가 네. 어제 있었지 네. 않습니까? 이 부분까지도 사실은 야 이거 너무 좀 눈에 보인다, 눈치가 보인다 할 정도로 좀 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쿠팡 김범석 의장이 드디어 어제는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이 사과문을 놓고도 여러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요. 쿠팡의 청문회는 내일부터 이틀간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사과문은 발표를 했고요. 하지만 청문회는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과 국회를 향한 정면 도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입국 금지 조치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수 유승준 씨를 소환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범석 의장도 검은머리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들이 국내의 경제라든지 사회에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했을 때에는 입국 금지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유승준 가수 아시죠? 지금도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가수 유승준 씨 지금도 못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이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유승준 씨가 못 들어오고 있는 이유가요. 외국인이 경제, 사회에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입국 금지를 소관기관의 장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장관이 승인하면 되는 그 절차에 따라서 못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자면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과연 외국인이잖아요. 우리 경제, 사회,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 사태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 국적은 미국에 두고 혹은 외국에 두고서 한국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영업을 해도 되겠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른바 소비자, 한국 소비자를 호구로 여겨도 되겠구나라는 이미지를 나중에 기업들에게 심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선례를 남기고자 아마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국 금지 조치가 정말 가능할 수도 있는 건가요? 뭐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이걸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 거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입국 금지 자체에 실효성이 있냐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김범석 의장은 자신은 쿠팡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초반에 취했었잖아요. 근데 이후에 청문회에 안 나올 때는 자신과 여러 군데 사업 일정이 있어서 못 나온다라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입국만 금지된 거지 물리적으로 뭐 원격으로 지금 뭐 잘 돼 있잖아요. 네. 이게 쿠팡 경영에 여전히 간섭할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심정적으로는 입국 금지를 취해서 좀 혼을 내주자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 네, 국정조사도 언급이 됐고요. 뭐 영업정지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일단 김 의장은 없지만 청문위원들이 이제 네. 주로 이야기하는 게 쿠팡의 유출자를 단독 접촉했고 정부 패싱해서 수사 결과를 미리 뭐 어제 그저께 막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이게 정부에서는 지금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도 않았는데 서둘러서 쿠팡에서 보도 자료를 저희한테 직접 뿌렸거든요. 네.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 어쨌든 자체 조사 결과로는 3천 건밖에 유출이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로 막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자체가 정부를 또 한 번 자극을 시킨 겁니다. 자극을 한 거군요. 네, 그래서 청문회를 할 때도 이것마저도 한번 제대로 다루겠다 이렇게 했는데 총수가 또 안 나와. 그러면 이거는 그 최민희 방통위 이 간사 어디죠? 위원장, 방통위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네. 이게 결국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입국 금지 조치뿐만 아니라 영업 정지 명령 이런 부분들까지 좀 초강수를 둬서 하고 있는데 국회가 국회 할 일을 하겠다는 이 부분이 사실 그렇게 썩 쿠팡 입장에서는 쉽게 들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효석 부사장, 그러니까 김범석 의장의 동생이 있습니다. 김효석 부사장이 있는데요.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지난 4년간 쿠팡에서 받은 돈이 한 140억 원이라고 하거든요. 쿠팡은 그간 김 부사장이 정식 경영진이 아니라고 해왔던 만큼 이 내용 또한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란, 박수호 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특검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3대 특검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김건희 특검이 수사에 막을 내립니다. 김 여사가 받은 귀금속과 가방 등 금품은 3억 7천만 원어치가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특검은 7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혁재 기자, 수사기간 종료되면서 특검팀 결과 브리핑 지금 끝났나요? 지금 하고 있나요? 아직도요? 네, 그렇습니다. 장장 180일간의 수사 기간을 마친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아직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을 규명하겠다며 출범한 김건희 특검팀은 제기된 의혹들과 관련된 수사 끝에 총 76명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이 가운데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인물은 김 여사를 포함해 20명에 달합니다. 이번 특검 수사로 김 여사가 받은 금품들 금액도 공개됐는데 3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브리핑에는 민중기 특별검사도 직접 모습을 드러내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특검 현판식 이후 공식적인 발언이 나온 건 수사 종료일인 오늘이 처음입니다. 민특검은 김 여사가 받은 의혹들에 대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다고 평가하며 향후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이혁재 기자, 그동안 특검팀이 들여다본 사건들 또 정리를 해주시죠. 네, 특검팀 수사는 먼저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특검팀은 우선 출범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태균 공청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이전 검찰에서 수사해온 사건을 먼저 처분했습니다. 이때 김 여사가 구속 기소가 됐었는데요. 이후로는 김 여사의 구속에 영향을 미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건넨 반클리프앤 아펠 목걸이를 비롯한 매관 매직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귀금속 등을 전달받고 인사 및 이권 청탁을 받았는지에 대한 수사로 김 여사는 다시 한번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밖에도 관저공사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도 성과를 보였는데요. 반면 양평 고속도로 변경,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등에서는 김 여사의 연관성을 밝히지 못했다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뉴스 라이브입니다. 실시간 관심을 끄는 화제의 뉴스들 또 만나보겠습니다. 많은 진전을 이뤘다. 러우 전쟁 종전을 놓고 머리를 맞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인데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이었죠.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3시간가량 진행된 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We're in final stages of talking, and we're going to see. Otherwise, it's going to go on for a long time. It'll either end, or it's going to go on for a long time, and millions of additional people are going to be killed. Millions. 95%에 근접했다. 종전을 위한 평화협정에 매우 가까워졌다. 몇 주 내로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낙관적인 이야기와 함께 아예 깨질 수도 있다는 경계심도 함께 드러냈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항목 하나가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핵심 쟁점은 역시 영토 문제죠. 러시아가 양도를 요구하고 있는 동부 돈바스 지역의 향박. 이 지역에서 러우 양측이 철수하고 자유경제지대를 만드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야기대로 정말 향후 몇 주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새에도 잇따라 터져나온 의혹 속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 기미가 없습니다. 그간 나온 이야기들의 의혹이 자꾸 더해지면서 저희도 정리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보좌진과 지역 의원들과 부적절한 갑을 관계를 형성했다는 의혹이 가족 전체로까지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우선 부인이 지역구 구의회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시끄러웠던 주말이었죠. 여기에 더해서 한 언론이 공개한 텔레그램 메시지 920호 소통방이라는 이 대화방에선 부인 이 씨가 보좌진과 구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정치 동향 파악하고 또 지역 현안 등을 지시하는 그런 정황이 담겼습니다. 장남 같은 경우는요. 앞서 나면 다시 볼게요. 과거 국정원 채용 개입 의혹이 있었죠. 아들의 국정원 업무에 보좌진을 동원했다는 아빠 찬스 논란. 여기에 차남도요.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는데 보좌진들이 그 신청을 대신해줬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과의 만찬이 있었고 그 뒤에 이어진 경쟁사에 대한 공격적인 질의가 있었는데 그 배경에 2달 뒤 빗썸에 입사한 차남 취업 청탁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 의혹도 함께 불거졌습니다.
해명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논란에 대한 고소 고발로 경찰 수사로까지 이야기가 번져가고 있는데요.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책임지고 거취 표명해야 한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간 사과와 함께 사실규명이 먼저라는 게 김 원내대표의 입장이었죠. 공식 일정 없이 칩거했던 주말. 오늘은 무안공항 참사 1주기를 맞아서 전남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30일에 모든 의혹과 거취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 30일, 내일이죠.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천정궁에 간 거냐 안 간 거냐. 통일교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그간 이 질문에 대해서는 논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즉답을 안 했죠. 어디를 가긴 갔다. 한 방송에서 내놓은 이 발언의 파장이 큽니다. 제가 이제 낙선을 했었잖아요. 2020년에. 예. 낙선한 이후에 무슨 행사 같은 데 갔다가 이제 한 번들 가보자 그래서 그 시설을 둘러본 적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나와도 그게 뭐 워낙 시설이 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 데가 천정궁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설을 둘러본 적은 있습니다. 그 통일교 시설을. 천정궁인지 뭔지는 모르겠다. 다만 이 통일교 시설에는 간 적이 있다. 여권의 비판 목소리가 높았던 주말이었습니다. 통일교의 상징과 같은 곳에 가고도 거기가 어떤 곳인지 또 그냥 갔단 이야기. 이게 오선 국회의원, 보수 진영의 대표 정치인으로서 본인으로서 납득이 가는 설명이냐,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허접하다, 국힘 제로가 필요하다, 과방위 위원장 최민희 의원, 조국혁신당 대표의 이런 SNS 비판글도 함께 화제가 됐습니다. 오늘 수사기간이 종료된 민중기 특검팀은 이 수사 보고서에 나 의원이 천정궁에 방문했지만 금품 수수 사실은 알지 못한다. 이런 윤영호 전 본부장 진술을 토대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정말 그냥 갔는지 실체적인 연루가 있었는지 진실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챌린지 이야기 하나 전해보겠습니다. 비행기 이코노미석에서도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다. 이른바 기내 수면 챌린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좁은 비행기 좌석에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올려서 안전벨트로 고정을 하고 자면 된다. 장거리 비행 시의 숙면 방법으로 SNS에서 활발하게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꼭 침대에서 웅크리고 자는 느낌하고 비슷하다. 수백만 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빠르게 퍼지고 있지만 대충 감이 오시죠? 위험하다는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체 혈액순환이 저하되는 심부정맥 혈전증, 이른바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의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혈전이 폐로 이동하면 회색전증 위험까지 있고요. 또 안전벨트는 반드시 허리 아래에 착용을 해야 한다. 이거는 선택이 아닌 규정이라면서 항공 안전 측면에서도 부적절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변 승객에게 끼칠 불편은 덤이죠.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따라하지 말아야 할 게 하나 더 늘었습니다. 네, 이번엔 부동산 경기 시점입니다. 부동산 전문 김경기 경제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시장에 참견해 보겠습니다. 셰프가 만든다? 부동산 시장 얘기인데 갑자기 셰프가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저희 집 지난 주말에 집밥을 열심히 했습니다. 네. 아침, 점심, 저녁 다 해먹었거든요. 네네. 저도 저지만 와이프가 이게 또 힘들어 하더라고요. 요즘 뭐 보통 일반적인 가정들 거의 대부분 다 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이 사실 뭐 매일 그 밥하고 뭐 이게 해먹기 어려우니 보통 이제 외식이 이제 일상화되고 있는데 네. 그렇다 보니 요즘은 이 아파트에도 이 외식이 거의 그 커뮤니티 시설의 핵심이 돼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이제 단지 내 상가가 아니고 단지 내 식당인 거죠. 아하. 예. 커뮤니티 얘기인 거겠네요. 그렇죠. 예. 네. 커뮤니티에 식당이 없으면 요즘은 고급 아파트라고 불리지는 않습니다. 미식 서비스. 예. 아파트 커뮤니티가 계속해서 좀 진화한다고 보면 될까요? 예. 그래서 이 예전에는 정말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순수히 식당 수준이었어요. 네. 그냥 정말 그 아침 뭐 조식 뷔페 수준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밥 주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요즘은 뭐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특히 이제 최근에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그 정호영 셰프 뭐 되게 방송 출연도 많이 하고 네. 미쉐린 가이드에도 뭐 7년 연속 오른 그런 셰프인데 유명한 일식 셰프인데
이 정호용 셰프랑 협업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짓는 아파트에 그 이 정호용 셰프의 어떤 그 레시피나 그 메뉴를 적용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예. 지금 나오는 곳이군요. 그러니까 예.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이렇게 또 예. 미식으로 넘어가면서 또 새 아파트 커뮤니티가 예. 워낙 좋아지니까 또 관심이 예. 높을 수밖에 없는 것 예, 같습니다. 현대뿐만이 아니고 뭐 GS도 그렇고 뭐 저 DLENC도 그렇고 뭐 현산 뭐 전부 요즘 그 대부분의 그 대형 건설사가 이런 어떤 그 단지 내 식당 이런 어떤 레스토랑을 강화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식당 말고도 뭐 요즘에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사우나가 오히려 줄어들고 다른 커뮤니티 시설이 많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과거에는 고급 아파트의 대명사 이러면 수영장이었어요. 예, 수영장이 없으면 이 고급 아파트라는 대접을 과거에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벌써 10년 전 얘기긴 한데 그때 이 수영장을 넣으신 어떤 그 넣은 그 그러니까 중견 건설사 그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 수영 강사까지 포함해서 그 수영장 2레인 넣는데 2레인 넣는데 유지비가 월 1,000만 원 이상 든다 그러더라고요. 수영장 물 예, 관리해야 되니까. 물 관리해야 되지.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이게 관리가 많이 네.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월 1,000만 원의 이 비용이 나오다 보니 그거를 아파트 관리비나 그렇다고 뭐 또 바로 그걸 입주민들에게 받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요즘은 좀 수영장의 인기가 좀 시들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레스토랑이나 최근에는 이런 다목적 체육관 그러니까 그 다목적 풀코트 실내 체육관 이게 요즘은 아주 유행이라 그래요. 네. 뭐 배드민턴도 치고 뭐 그다음에 뭐 저 족구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다목적 실내 체육관이 유행이고 뭐 사우나 아까 말씀대로 당연히 사우나는 기본인데 좀 작아지고 있고요. 뭐 그리고 뭐 게스트하우스가 좀 요즘 늘어나는 그런 추세고 피트니스나 뭐 그다음에 골프 연습장, 뭐 GX룸, 독서실, 뭐 놀이방 등등 요즘은 아예 커뮤니티 시설이 그냥 상업 시설, 뭐 일반 거의 주상복합과 거의 뭐 오히려 주상복합보다 더 나을 정도로 완전히 여러 가지 그냥 입주민들의 다양한 공간이 돼가고 있죠.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단지 내 상가 대신에 단지 내 커뮤니티로 가는 예, 이용객들이 더 그렇습니다. 많아질 예. 수 있는 상황이 예,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만 원 받으러 가자. 15만 어디 가면 1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그 농어촌 기본소득 얘기예요. 예,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는데 네. 이번에 드디어 이제 농어촌 기본소득 그 시범 사업지를 선정하고 이제 내년 2월부터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천, 뭐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순창, 신안, 영양, 남해 일단 7개 이 기초 지자체가 먼저 선정이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3곳이 더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충북 옥천이랑 전북 장수, 그다음 전남 곡성 이렇게 해서 총 10곳에 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월 15만 원씩 이제 내년 2월부터 주거든요. 그러니까 7개의 군이 있는데 거기에 더 추가가 돼서 지금 10개가 됐군요. 국회 예산 그 처리 과정에서 그 협의 과정에서 네. 3개 군을 더 줘도 될 네. 정도로 예산이 늘어난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총 10개 군을 15만 원 주는데 이제 다가오니까 드디어 이 사람들이 전입 신고를 하고 이 해당 지자체로 몰려가는 월 지금 15만 그런 원을 모습입니다. 받고 싶어서 예. 이사를 가는 수요가 예. 있다 이 말이시죠. 한 명당 월 15만 원이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따지면 60만 원이에요. 1년 따지면 720이죠. 2년이면은 한 1,400만 원 돈입니다. 그렇네요. 예, 이게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매월 15만 원씩 준다는 소식에 이삿짐을 싸서 이 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지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미 전입을 했네요. 그렇죠. 예. 이달? 이미 이달에 이 충북 옥천구 같은 경우에 992명이래. 이제 곧 네. 조만간 1,000명을 넘어설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충북 옥천으로 이 오시는 분들이 가령 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좀 많이 왔으면 그러면 좀 더 좋은데 네. 이 뭐 세종이나 대전이나 영동 보은 약간 주변 인근 지역인 지역. 예 네. 그러니까 인근 지역 어차피 생활권은 다 거긴데 이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으려고 전입 신고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그 해당 지자체들이 네. 그걸 막기 위해 전입 신고하고 실제 거주하는지 이런 거를 꼼꼼히 따져보고 준다고 합니다. 근데 어찌 됐건 이 기초 지자체 이 농어촌 이 기본소득을 받는 기초 지자체들의 인구가 당분간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엔 그러면 서울로 한번 와보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키워드입니다. 아파트 한 채 성과급 받으려다. 성과급이 아파트 한 채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이게 무슨 아파트 저 조합장들 얘기입니다. 조합장, 예. 재건축, 이 뭐 조합장.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네. 예를 들어 이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해서 성공을 네. 시키면 그 조합장들이 이제 성과급을 받았는데 이게 약간 좀 도를 지나치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난주 토요일 날 있었던 얘기인데요. 네. 이게 개포 주공 2단지예요. 이 개포 주공 2단지를 재건축한 단지인데 이 조합장 그러니까 이게 청산인이라 그러는데 이게 예를 들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다가 이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청산을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조합장이 청산인이 되는데 그 청산인과 청산임원에게 이 일반 분양이 취소된 전용 8사제곱 한 가구를 이 매각을 해서 그걸 나눠 갖겠다. 요거를 9월에 이제 그 총회에서 통과를 시켰더니 네. 이제 이 주민들이 조합원들이 반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주말에 이 조합 그 청산인과 청산임원들을 모두 해임을 시켜버렸어요. 안 되게 된 건가요, 그러면? 하지만 임원은 해임됐지만 9월에 이미 이 요거를 주겠다는 거는 통과가 됐거든요. 지금 금액이 엄청 비싸지 않나요? 지금? 아이 그럼요. 개포의 새 아파트. 이게 지금 11월에 요 밑에 보면 나오지만 11월에 이게 36억에 통과를 했습니다. 네. 예, 그렇다 보니 이 다시 그러면 이 성과급을 그거로 주는 거를 또 이 총회를 거쳐서 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일이죠.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네. 방금 화면 잠깐 나왔는데 방금 전에 잠깐 나왔었는데요. 이게 이 비단 이 개포주공 2단지만 그랬던 게 네. 아니에요. 이 신마포 15차도 처음에는 조합장이 58억 원을 가져간다. 그랬다가 38억 원을 가져가겠다. 그랬다가 이제 계속 이제 그 조합원들이 반발하니까 철회가 된 바 있고 이 안양에서도 그 재개발 단지가 처음에 성과급을 50억 원으로 조합장이 가져가는 안건을 올렸다가 이게 의결이 무산이 된 바 있습니다. 네. 예.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시장 올해 되돌아보면 좀 다사다난하기도 했고요. 진짜 가격 대책을 여러 번 내놨는데 서울 아파트값 가격은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한 해 상승률을 봤더니 송파, 과천 같은 경우는 20%나 넘게 올랐다고 하네요. 예, 이 올해 만 가구 이상 서울에서 아파트 거래량이 만 가구 이상 돌파하면 굉장히 거래가 많았다 그러는데 월 거래량 기준입니다. 네. 그게 올해 3번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이게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특히 이제 강남 3구와 마용성 위주로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네. 뭐 송파도 20% 넘었고요. 과천도 마찬가지고 분당도 마찬가지고 이게 서울 강남 3구 한강벨트 경기 과천 분당 위주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예. 내년도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에요. 근데 예. 내년에 지금 공식 주택 관련 주요 연구원들 전망치를 내놓고 있거든요. 봤더니 아직 나오지 않네요. 2% 넘게 4%. 주산형 같은 경우는 4% 넘게 서울값이 오를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다른 연구원들도 이렇게 내년 전망치를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코너 속 코너 경기에게 물어봐 부동산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올해처럼 더 오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은 제가 O를 들어야 되는데 원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X가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오른다에 제가 이 O를 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주사년 전망 정도뿐만이 아니고 네. 더 오를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올해 아까 보셨잖아요. 잠실이 20% 올랐고 서울 전반적으로 8% 정도 부동산원 통계로 올랐거든요. 그랬는데 작년 초,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주택산업연구원이 전망했을 때 서울이 1.7%였고 올해 1.7% 오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이 0.8% 오른다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주택산업연구원이 서울 오른다고 한 게 4.2%입니다. 2배 이상, 이 수치만으로도 2배 이상 높은 건데 네. 그 말인즉슨 지금 작년에 1.7%로 전망했을 때도 송파 이런 데 20% 이상 올랐는데 4.2로 전망하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그게 사실은 가장 큰 우려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주사년 통계 기준으로 과연 4.2를 전망을 한 적이 있나, 내년 상승률을 4.2로 전망한 적이 있나 봤더니 서울이 2019년부터 했고 그 전에 수도권도 찾아봤거든요. 거의 못 찾겠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또 내년에 또 대책도 발표한다고 하니까 좀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경기 시점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경기 경제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고민을 하는 시간이죠.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 시작합니다. 자, 이번 주에 해가 바뀝니다. 2026년이 정말 코앞인데 달라진 연말 분위기 오늘 주제로 좀 잡아봤습니다. 차영주 YG 경제연구소장님 그리고 일타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창 송년회 시즌인데 사실 정말 좀처럼 주변에서 그런 얘기 잘 안 들려오고 저도 모임 자체가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계신 업계 현장에서 좀 체감되는 분위기가 있을까요? 과거보다는 많이 좀 줄어들었고요. 그 송년회를 한다라는 것도 좀 연령층이 있으신 분들의 예. 모임에만 송년회를 하고 직장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만 예. 젊은 층들은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고물가라든지 워라벨 이런 문화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 회식보다는 그래도 저도 이제 연말에 몇몇 모임을 했습니다만 예. 오히려 점심 때 만나는 모임들이 좀 맞아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당 5만 원, 10만 원대의 고가 점심 식당이 예약이 불가능할 정도로 런치 회식이 대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제가 젊을 때만 하더라도 라떼는 우리가 1차는 고깃집, 2차는 맥주집, 3차는 노래방 뭐 이런 예. 식이었었습니다만 아우. 요즘은 뭐 가성비 뷔페에서 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얘기를 좀 들었고 예. 또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말 모임 자체를 아예 없애고 그 비용으로 상품권 10만 원씩을 지급했다라고 합니다. 예.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 해봤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겠다 싶어서 확실히 네. 시대가 변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차라리 돈으로 줘라 이런 요구도 있고 자 이렇게 직장 모임, 송년회, 연말 모임은 많이 간소화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것과 연관이 좀 있지만 반대로 뭐 친구들 뭐 사적으로 모이는 모임에서는 이렇게 한번 쓸 때 좀 써보자 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게 뭐 유명 프리미엄 식당이나 뭐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예약이 불가능한데 여기에 뭐 예약권은 웃돈까지 붙어서 팔리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직장 송년회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간소화된 편이고 친구들과 마음껏 즐기는 이제 파티 예. 문화는 아주 활성화된 상황인데요. 회식에서 이제 아껴뒀던 에너지를 마음 맞는 친구들과 쓰고 있다라고 네.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파티룸을 빌려서 1박 2일 정도 친구들과 보내기도 하는데 이게 4, 50만 원 되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배달 음식보다는 또 케이터링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20, 30대들의 수요가 많다고 합니다. 회비를 20만 원씩 걷어서 비싼 케이크도 먹기도 하고요. 예. 그게 안 된다면 이러한 탓에 이 중고거래 플랫폼 시장에서는 뭐 호텔 파인다이닝 이용권을 양도하겠다 이런 예.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예시를 한번 좀 보자면요. 흑백요리사에 나온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예. 그 보증금까지 걸어서 또 양도비까지 15만 원 얹어서 이렇게 좀 큰 금액이긴 하지만 네. 이를 또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요가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조서영 셰프 같은 경우에는 을지로에 레스토랑이 있죠. 여기에도 예약금 10만 원에 뭐 양도금 어느 정도 해가지고 예. 물론 예약금 같은 경우에는 가게 되면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긴 합니다. 네네네. 이렇게 해서 웃돈을 주고서라도 양도비를 얹어서 예. 하는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유행에 그치는 것이 아닐 예. 거다.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행태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소비 양극화의 하나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 게 외식비가 이렇게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모이더라도 그냥 집에서 조촐하게 보내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자 이렇게 모임이 생기면 또 크리스마스 전후였고 하다 보니까 의뢰 선물들 주고받잖아요. 이것도 이제 저가의 선물들. 특히나 좀 요즘은 쓸모가 없어야 되나 봐요. 이색적인 선물들을 주고받는 문화 이런 것도 확산이 되고 있어요? 뭐 지금 진아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친구들끼리 만나니까 굳이 뭐 우리가 의미 있는 선물을 주기보다는 예. 웃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선물들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킹 받는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열받지만 웃긴 선물이다라고 예. 요즘 젊은 친구들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제 가격을 비싸지 않은 10,000원 이하로 이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0,000원을 가지고 저한테 라면 2개를 사주면 라면 2개 먹는 거 영상 찍어봤자 누가 보겠습니까? 근데 그 10,000원으로 저한테 상반신만 가리는 쫄티를 사주는 겁니다. 그럼 제 배가 볼록 나오겠죠? 그러면 이 자체가 하나의 쇼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뭐 입고 다닐 수는 없지만 그렇죠. 친구들과 그 자리에서 웃고 즐길 수 있는 이런 선물들을 주는 것도 요즘 젊은 친구들의 하나의 유행이다라고 하네요. 네. 물건 그 자체보다 이걸 주고받고 또 착용하는 과정 같은 것들을 SNS에 공유하고 이걸 누릴 수 있다는 그 효능감에 네. 지갑을 여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가에 부담스럽지 않은 또 소소한 소품들, 굿즈, 선물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각계에서 관련된 굿즈들도 잇따라 출시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그 다이어리를 이제 디지털로 만들어가지고요. 네네네. 요거를 이제 키링 형태로 만들어서 NFC 기능까지 이제 집어넣어서 예. 형태를 좀 만들어서 이제 좀 이제 하는 것도 있고요. 예. 또 이제 한국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대통령상을 받은 조선왕실 와인 따개, 저희가 하나 갖고 싶네요. 이런 와인 것도 따개. 있고요. 금박공예 DI 색칠 키트, 한국 전통 클리닝 뭐 이런 네네.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또 연말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달력. 달력도 은행권의 달력들이 아무래도 은행권 달력을 놔두면 복이 들어온다라는 그 인식들을 어르신부터 이제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벌써 교부가 마감된 이런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커피 업계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커피 업계에서는 내년도가 이제 말에 하다 보니까 네. 말을 이제 상징화한 굿즈들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한 프랜차이즈에서는 붕어빵, 우리가 이제 액막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붕어빵을 이제 들어간 여러 가지 그 키링 이런 것들을 명세 만들어서 걸듯이. 저렇게 해서 판매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네, 연말 연초에 또 부담 없이 선물하기 괜찮은 아이템을 쭉 소개를 해주셨는데 참고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송년회 모임 문화가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는 건 예전처럼 술을 뭐 부어라 마셔라 하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은 주류업계의 직격탄이 되어왔는데 생존을 위해서 주류업계도 좀 라인업을 개편하고 재정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20, 30대 회사에서 퇴근하면 거의 술자리를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요즘 20, 30대들은 술자리보다는 건강을 즐기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저희도 이제 많이 다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술을 먹기는 먹죠. 먹긴 먹는데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부어라 마셔라 하는 세대가 아니다라는 것은 이제 다들 인지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량의 위스키라든지 와인, 사케 이런 것들을 즐기는 그런 문화가 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소주 업계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매출이 전년 대비 한 2.2%가 줄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작년에 한 제품을 만들었던 한 주류업계 같은 경우는 올해 오히려 매출이 7% 넘게 꺾였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효과도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류업계에서도 우리가 이제 좀 도수를 낮추는 그래서 요즘 소주를 먹으면 다 16도로 이제 평준화됐어요. 맞아요. 하나가 16.5도였는데 이것도 이제 16도로 되다 보니까 라떼는 25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빨간 것들 말씀하시는 16도까지 이제 좀 내려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요즘 저도 좀 가끔 집에서 혼자 즐기는데 하이볼 캔으로 나오는 하이볼 네. 같은 경우가 있죠. 처음 나왔을 때 대략 한 9도 정도였다라고 하네요. 근데 지금은 하이볼이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4도까지 그리고 또 이제 3도짜리도 하이볼이 나온다고 하니까 진아 아나운서도 한번 도전해 보시죠. 충분히 다 먹겠습니다. 도수가 낮은 좋습니다. 부분들이 다 좀 좋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또 이제 여성분들을 위해서 제로 슈가가 들어간 오, 이제 소주까지 좋은데요? 나타나면서 3도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친구분들하고 가볍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술이 그렇게 센 편이 아니라서 기분을 낼 때는 무알콜 맥주를 좀 즐깁니다. 그런 네. 것들이 과거보다 확실히 맛이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알콜 맥주도 소비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저도 뭐 아내 임신했을 때 아주 애용을 했었는데 관련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 네. 또 연말에 집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편의점이나 대형 마트도 홈파티용으로 하는 음식 준비에 힘을 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소장님이 픽한 제품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안주도 한번 있을까요? 이게 뭐 안주도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홈 다이닝 이제 그런 네네네. 부분들이죠. 우리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닭고기입니다. 닭고기를 이제 하는데 한 업체에서는 닭 가슴살 구이 이거 있는데 이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양념에다가 12시간 재워놓은 그런 거다라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완성도를 좀 나타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각종 마트라든지 편의점 그다음에 이제 슈퍼 이런 데서는 전체적으로 밀키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패밀리 밀이라든지 아니면 떡국 홈파티 행사, 그다음에 주류 이런 것까지 연말까지 이제 특별 할인까지 해 나가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잘 근처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걸 다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 보는 것도 재미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신나서 소개를 해주시는 메뉴들 들어보니까 뭐 유명 술집, 뭐 음식점 안 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간편한 데 더해서 뭐 맛까지 있다고 하면 충분한 대체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연말에 홈파티라고 하면 집에서 직접 요리해서 먹고 대접하고 이런 것들이 묘미인데
요즘에 SNS상에 워낙에 레시피 공유가 많이 되다 맞아요. 보니까 따라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 소개를 해주실 만한 메뉴가 있을까요? 네, 바로 오윤아 씨, 강주은 씨가 SNS에서 소개한 바인데요. 연말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두 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요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재료들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네. 홈파티 레시피입니다. 먼저 오윤아 씨 같은 경우에는 샐러드를 만들 때 올리브오일, 바질 페스토로 드레싱을 하고 방울토마토가 빨갛잖아요. 그리고 네. 샤인머스켓은 아예 초록색이고요. 그래서 어. 이 색깔만으로도 아하. 충분히 연말 분위기를 낼 수 있다. 과일만으로도 충분히 연말 분위기 내는 샐러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느낌이 좀 나겠네요. 네, 굴 파스타 같은 경우에도 집에 있는 걸로 굴. 다 올리브오일, 페페로치노, 마늘, 까나리 액젓만 추가해도 충분히 간단하게 음식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연말이라고 뭐 거창할 것도 없고 집에서 이렇게 소소하게 만들어 보는 거를 추천한다라고 SNS에 올린 바 있고요. 예. 또 강주은 씨 같은 경우에는 식전 수프부터 파인다이닝 메뉴를 그대로 집에서 오. 만들어 볼 수 있다라고 네. 하면서 간단한 레시피들을 소개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눈길이 가는 게 바로 사과 파이였습니다. 네. 밖에서 사 먹으면 되게 비싼데 만들어 보면 요리하는 재미까지도 느낄 수 있으니까 비싼 돈 주고 사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도 충분히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면서 네. 요리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만들어 보라라고 하더라고요. 기회 될 때마다 이렇게 요리 실력을 좀 틈틈이 연말을 해두면 뭐 몇십만 원씩 내고 예약권을 웃돈 주고 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전반적으로 오늘 주제를 좀 정리해 보자면 연말을 떠들썩하게 보내왔던 지난 시절과 다르게 조금 더 조용하게 오붓하게 연말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배경 어떻게 분석을 하시겠어요? 트렌드가 이제 변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이제 지나가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 같이 즐기는 문화에서 이제 소수가 즐기는 문화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27일 직장인 성인 남녀 대상으로 한 1,000명에게 연말 계획을 물어보니까 예. 한 50% 정도가 집에서 휴식을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20-30%가 직장 내 회식이라든지 송년 모임에 참석하겠다라는 것들을 놓고 보면 확실히 시대가 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예. 이런 분위기는 아무래도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각종 모임 가면서 회비를 내는 것도 그쵸. 좀 부담스럽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일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홈파티, 작은 파티를 열겠다. 친구분들하고. 예. 그래서 폭탁 니트, 그러니까 포근한 니트 입고 모이는 모임, 드레스 코드 이렇게 정하면서 만나는 모임들도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런 것도 뭐 SNS 공유하기도 아주 쉬울 것 같고요. 네, 팬데믹 이후에 달라진 뭐 모임 문화 그리고 뭐 불경기 고물가에 달라진 연말 분위기 2026년 마지막 월요일에 차영주 소장님과 나눠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